많이 크죠. 그할 만큼 얘는 너무 일찍 했어야 된다. 지금 좀 어필들을 카카오. 자, 수업해도 될까요? 네. 한 주 잘 쉬셨습니까? 네. 사이버 소프트를 쓰느라고 막 이것저것 하시느라고. 쉬는 거안 하셨어요. 맞아. 제일 많이 잘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이야기한 행복론, 네. 긍정심리학,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네. 예, 1923년인가 정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떨 때 행복하냐라는 걸 질문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분단 연구라고 해서 1923년부터 2000년대까지 2000년이 가까이 올 때까지 그 후배 교수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행복했다라고 의논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긍정심리학으로 요즘에 발전하는 거거든요. 예.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한 8가지에서 한 10가지 정도가 되죠. 처음에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50년 동안의 종단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냈던 거는 8가지가 아니라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사람이 젊어서부터 그리고 생을 다할 때까지 계속 조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걸 종단 연구라고 하죠. 횡단이 아닌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종단 연구를 통해서 3년 정도마다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5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물어봐서 계속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어떨 때 행복을 느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결론을 낸 게 자기를 직업을 직업을 건강한 직업을 가진다.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만족을 느끼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신체 활동들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해주신 자기 직업,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 수단을 하나 잘 갖고 있는 것. 예, 그게 이제 좋다. 그런 분들이 긍정적이고 행복하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부부였어. 동반자. 네, 인생에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초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쓰리혼이 됐든 아니면 뭐 여사친이 됐든 주인이 됐다. 어쨌든 내 주변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고민이 있거나 슬프거나 기쁠 때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게 꼭 부부여야지 되는 아니지. 아니죠. 부부가 아니잖아. 주인도 괜찮다고. 부부가 개념이 없으면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친구가 돼도 그렇고 남자가 돼도 됐고 여자가 돼도 됐고 심지어 요즘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의 동반자입니다. 하나 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자녀요? 자녀도 뭐 좋지. 맞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경제생활이나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런 거 빼고 자기가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함을 느끼더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즘에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 10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이제 5가지, 4가지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5가지 정도는 그런 공통점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자기 심리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충만감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오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공부하고 계세요. 대단해요. 진짜.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안 되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난주에 평가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가치 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 공부도 하고 하셔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500자 가치와 윤리에 관한 얘기. 어젯밤에 자, 우리 가치 윤리는 실천론에서 한 문제 정도는 등장합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너무 작은데? 되게 많이 했겠네요. 많이 했겠어. 공부를 나는 유튜브가 올 줄 알았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500자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얘기 기준, 공부해 볼 겁니다. 윤리하고 좀 자, 우리 분명히 가치 시험 문제 윤리의 하나씩 꼭 나옵니다. 실천론에서 한 문제 정도는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워낙에 내용의 범위가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고유력 구조를 잘 알고 정리하시면 또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치와 윤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선호라고 했죠. 상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 여기 지금 하얀색 펜이 있는데 이 하얀색이 어떤 사람은 보기 좋잖아요. 그럼 가치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이 보기 좋지 않죠. 여기는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선호인데, 자, 중요한 것이 이 가치가 집단 내에서 일반화되어지면 그 일반화된 가치를 우리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너는 다른 가치는 다 틀려도 좋다. 하지만 네가 우리 집단의 소속원이 되고 싶니? 그러면 이 가치만큼은 제대로 갖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사회복지사들 어떻습니까? 뭐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가치 체계라고 불려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배분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죠? 네가 다른 거 다 틀려도 괜찮다. 하지만 그 가치만큼은 갖고 들어와라. 그래야만 너 사회복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회복지가 된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집단 안의 한 구성원이 되어질 수 있다. 그걸 윤리라고 하더라. 근데 시험에도 자꾸 등장하는 게 가치는 윤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는요, 반드시 윤리적 기준이 세워집니다. 잣대가 하나 세워집니다. 잣대가 세워져서 이 잣대 안에 있으면 옳은 것이 되고 잣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그른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옳으냐 또는 그르냐라고 판단되어지더라. 자, 가치에서 윤리가 나왔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 이건 개인적인 것이다, 좋다, 나쁘다, 얘는 어떻다, 옳다, 그르다, 집단적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이런 윤리적 잣대가 되는 거에 바로 뭐죠, 여러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리강령이 시험에 꼭꼭꼭 등장하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실천의 가치와 윤리 쪽에서는 가치가 뭔지 또 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가 딱 하고, 윤리라는 건 기준인데 그 윤리적 기준끼리 꽝 하고 부딪혔었을 때 윤리적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로엔버그와 돌고프가 얘기했던 일반 결정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시험은 사실 그 일반 결정 모델만 지금까지 계속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결정 모델 중심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갈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치 상충, 의무 상충, 가치 상충, 그 다음에 의무 상충, 그 다음에 결과의 모호성, 그 다음에 권력의 불균형에 관한 얘기들, 뭐 이런 가치 상충, 가치 갈등에 관한 얘기들도 여러분 좀 꼼꼼히 정리해 두시고 교재는 예를 통해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게 참 많고요. 여기서는 한 2문제 정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왜 가치,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냐면요. 저희가 오늘 가치평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가치, 윤리, 이제 정확히 구별이 되시죠? 이제 2문제 맞추신 겁니다. 사회복지사 1교 시험에. 가치가 뭔지, 윤리가 뭔지. 가치는 호불호의 차이죠. 개인적으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집단으로 들어와서 윤리 기준이 되면
옳다 그르다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되고. 자,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또는 기관을 평가하는 슈퍼바이저가 돼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가치 기준으로 할 거냐, 윤리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가치 평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치 평가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평가자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 다양하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어제도 어떤 포럼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발제자가 좀 돼달라고 해서 며칠 전에 받아서 그 주제 발표하시는 분을 받아서 이렇게 그 발제를 해서 토론을 어제 했는데요. IT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사회복지 전공인데 그냥 와서 좀 해주세요. 제가 가면 싫은 소리 할 건데 분명히.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은 그들은 그 이공계 전문가들이어서 뭐 어제도 가니까 뭐 삼성전자 얘기하고 뭐 현대 천안 아산 뭐 공장을 얘기하면서 뭐 ICT 기술이나 이런 그 4세대의 기술들이 엄청난 어떤 획기적인 사회 변화를 일을 거다라고 그래. 긍정적인 것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한데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그분들 거의 패널의 80%가 다 기술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반도체, 호서대 반도체학과 정보보호학회장님 다 오셔서 뭐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How to do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what to do, 뭐 할 거냐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하면 우리가 최선진국이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을 거쳐서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what? 그래서 어쩌자고. 뭘 위해서 할 건데.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럼 물어봤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서 하는 것들은 좋은데, 좋다. 이걸 사용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위한 어떤 그 배려나 이런 것들을 어디에 둔 거냐 도대체. 물론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죄송한데 발제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안 보인다. 기술은 좋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감정이 있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만 칠해주면 계속 도는 게 아니어서, 사람을 위한 어떤 배려들도 있어야 되고, 일례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키오스크 가봐라. 지금 나도 잘 못 쓴다 어떤 거. 근데 이게 또 그 예를 들어 키오스크도 메이커마다 다 틀려서 너무 어려워요. 네. 어디 주문하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뒤에 사람들 쭉 서 있고, 물론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지만 뒤에 사람들 서 있는데 주문한다고 나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서 나 어떨 때 그냥 하다가 나온다 미안해서. 네. 안 먹고 나온다 그냥 혼자. 네. 이런 것들도 기술은 좋다고 발전했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을 위한 배려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 너무 기술 쪽만 가지 말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사람과 인터페이스 될 수 있도록, 호환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보자 라고 하고 왔죠. 그래서 24만 얼마인가 세금제하고 오늘 아침에 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싫은 소리 했는데도. 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공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술 발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누군가 하지 않았던 것들에서 계속 전 세계 시장에 팔려고 하는데, 그것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나 어떤 그 대인 관련 어떤 업무에 전공이 있는 분들은 그런 기술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사람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가치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분들하고. 근데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프로포자를 공부하는 중에 평가를 공부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아니면 요구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많은 분들도 각자의 가치 기준과 윤리 기준을 나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또는 내가 제안한 제안서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함께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의 가치 기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좀 분명히 평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대개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산출 평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과정들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들이 우선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성과가 좀 덜 나오더라도 이건 계속 꾸준히 해야 될 일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나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한 산출 평가만 통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받아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 조금 더 경험이 많거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봤거나 그런 분들이 평가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치적인 어떤 기준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프로포잘 공부하면서 현상화, 현장성 이런 거 공부하셨거든요. 예, 가치의 현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치가 현재 상황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현재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일례로 들었던 겨울철 김장담그기의 사례입니다. 예, 자선으로 할 거냐? 클라이언트가 함께 참가해서 존중받고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할 거냐. 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호불호가 나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SVR, 지위에 따른 사회적인 역할 가치를 논의해 본다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런 가치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사업의 결과나 그 산출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람이 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우리 지역사회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를 존중받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 통합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여지는 거 결과물만 평가하는 것보다는 가치 평가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이전에는 산출평가를 주로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나눔과 꿈 사업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장기 사업으로 3개년, 보통 한 3년 정도 연속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결과물을 많이 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근본적인 이유,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그 구성원들이 또는 클라이언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행복감을 높여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거의 인정되면 연속 사업으로 3년 또는 더 길게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충남도에도 저희가 제안해서 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모델링 사업이 돼서 한 2년, 3년 정도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간중간 가서 직접 평가해서 참가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객관성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어떤 사업들은 이제 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충남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연구자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포괄성 검토를 해서 이제 논문으로 냈죠. 그 작년에 제가 있었던 사업부서에서 성적이 좋아서 올해 이제 전국 단위 행안부에서 지역사회 사업에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게 만약에 그 가치성의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나 또는 도에서 그 도비나 이런 것들 지원하지 않았겠죠. 근데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올해부터 그 사업을 3년씩 그다음에 외주 기관을 평가해서 위탁받아서 위탁을 주어서 3년씩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년을 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달 정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말고사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떤 기관을 주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평가자가 돼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가치평가라고 하는 건 사회복지 조직과 사회복지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프레임들을 좀 잘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프로그램에 녹여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평가받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평가를 좀 왜곡되게 받으실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희도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자들끼리도 모여서 회의하고 나중에 최종 선정할 때도 회의를 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경론을 벌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의 사람들과 또 저희 같이 또 이제 평가를 한다고 전문가로 참여한 사람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왜 하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같이 사회복지에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거는 민간에서 할 수 없으니 공공기관에서 먼저 해서 어떤 모델링 사업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돈이 아무리 들어도 해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관장이 되시거나 부서장이 되시면 부서원들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평소에도 보여주실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분들하고도 의사소통도 잘 될 거고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나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질 건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또 너무 넓어요. 죄송한데. 우리나라 예산의 뭐 거의 40% 가까이 되는 게 사회복지 예산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또 다양한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마다 다 평가의 방법이나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고요.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복지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잘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요. 책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에 대한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영어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워커와 소셜 워커라고 분명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똑같이 사회복지사님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는 자원봉사자고 누구는 사회복지사고 누구는 일하는 사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물론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전문 자격을 갖춰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들을 다 이수해서 법적인 어떤 제한점을 또는 자격시험들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를 나누어 봤을 때 가치를 어디냐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자선일 수 있고 또는 누군가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래서 그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프로그램인데도. 그래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욕구 기반 가치평가 두 가지 방법. 통상적으로 가치평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는 게 매슬로우의 욕구 기반 가치평가입니다. 이제 잘 아시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기초 단계. 생존에 관한 욕구, 안전에 관한 욕구는 기초의 욕구죠. 근데 초기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의 그
욕구 기준을 보면 보통 그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들로 보통의 기관들이 우선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보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어떤 업무들이 많이 돼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상위 욕구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욕구를 자존감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욕구를 기준으로 좀 가치평가의 좀 기준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첫 번째, 가장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결정, 자기선택에 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자유권은 천부권이잖아요. 천부적인 권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수준과 또 그런 자기 선택에 따른 인간적인 성장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또는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그런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간혹 자기선택, 자기결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나오는데 이거 틀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기결정. 예. 근데 문제가 좀 꼬아놓기는 하지만 분명한 개념들을 좀 설정하고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프로그램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자 모집할 때부터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예. 요새 다 의도된 고지를 다 하죠. 참여하실 건지 서명으로 날임받고 다 하죠. 예.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러면 강요하실 이유가 없죠. 예. 대신 이게 왜 필요한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자존감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싫다고 할 수도 있구나, 거절할 수도 있는 거구나, 노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도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대개의 경우 아이들 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많은 문제, 중독의 어떤 아픔들을 겪고 있었던 많은 아이들의 경우를 만나 상담을 해보면 한 번도 존중받은 어떤 경험들이 없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 자기만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에 대한 중독들, 매스미디어에서 통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죄의식 없이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법원에서 그 상담 온 친구가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17살이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 자살을 시도를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 두 부모님은 아이 잘 키우시려고 맞벌이 하시면서 아이 학원 보내고 했는데 이 아이는 혼자 있다 보니까 이 매스미디어에 이런 거 많이 보고 이제 좀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같이 어울리다가 그런 어떤 경험들, 약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그 의사 표현들을 격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혼자서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경우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서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그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건 무슨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다른 긍정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거나 주변에 관심을 받는 걸로 익숙해져서 이제 일상이 뭐 어려움이 오면 뛰어내린다고 이러고 있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근데 그 친구들이 한 번도 너 뭐 해볼래? 부모님한테서 해서 이거 하고 싶어요 또는 그건 안 하고 싶어 이런 의사표현을 했을 때 한 번도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네 결정을 대로 엄마가 아빠가 주변 사람들이 해줄게 하는 이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자기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시킨 대로 학원 가서 학교 가고 학원 가서 돌다가 오는 거 공부해 그럼 또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자기는 로봇이라 생각하는 거죠. 엄마 아빠의 로봇.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 자체를 못 해본 거예요. 작은 거, 자기 선택이나 자기 결정의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이들과 또는 주변 분들과 일상에 건강한 대화를 하고 의사를 나누고 서로 갈등도 겪고 또는 다시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기도 하고 청소 안 했다고 혼나고 빨래도 안 해놨다고 혼나고 빨래 말려놨는데 개지도 않았다고 혼나고 몇 번 혼나고 한 번 소리 빽지르고 안 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또 기분 좋으면 또 네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일방적이거나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친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역효과가 나더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상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의사소통 때도 같이 공부하셨지만 문제를 가진 아이들만 치료해서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아요. 뭐가 문제예요? 꼭 주변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다 와서 상담해요. 몇 회기가 지나서 그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다 와야 돼요. 주변 분들이 다 같이 바뀌셔야 건강하게 같이 바뀌지. 아이의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부모의 문제, 가족 내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거의 뭐 너무 많아요가 대부분이죠. 근데 부모님들이 거의 나는 문제 없어 그리고 안 올라고 하시고 도망 다니시는데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의 자존감을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을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중심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자기가 그런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의사소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존중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내 의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옹호자, 지지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또 소속과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라고 할 수 있죠. 다 상위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욕구 5단계의 상위 욕구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한 후에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 다음에 단순한 우리가 뭐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지향하는 바들은 반드시 이렇게 상위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치 평가에 보면 절대적인 평가, 상대적인 평가 두 가지 할 수 있죠. 절대적인 평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들, 목표를 어디 두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또 상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A기관, B기관, C기관 또는 A기관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마다 어떠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도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기관에서도 자체 평가를 할 때도 평가의 기준들을 미리 좀 이렇게 논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라고 평가의 기준들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기관이 또는 이번 프로그램이 어떤 중점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포잘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목을 어떻게 만들지, 목적이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런 것들을 논할 때부터 평가에 대한 고민,
또 가치 기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의 어떤 고유한 사회복지 실천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이를 적용한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다면 평가 많이 하죠. 동료 평가도 많이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들끼리 동료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전처럼 그냥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아랫사람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직원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료끼리 평가하고 상관도 직원들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국장도 평가합니다. 마땅 직원들. 나중에 그래서 다면 평가에서 그거 다 모아서 그거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래야 말 한마디라도 존중하는 말을 해요. 옛날처럼 요즘에 그런 일 거의 없지만 뭐 아직도 간혹 보면 이렇게 이상한 말씀 하시고 네 가지 써가면서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내에서 그런 분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다면 평가를 해보면 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학교에서도 학생들 무기명으로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도록 다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방향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른 어떤 그 직종들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번아웃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무언가 욕구가 좀 부족하거나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들을 주로 보시게 되잖아요. 상담을 하든 실천 프로그램을 하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몰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간혹 저희 집사람도 그 의료 쪽에 사회복지사로 있으니까 매일 아프신 분들 돌아가셨고 어제 누가 돌아가셨고 병실 몇 호실에 계셨던 어떤 할머니가 친하게 지내고 나 엄청 챙기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고 뭐를 슬프다고 그러면 뚝 다운돼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경계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경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도 경계를 분명히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도와주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도 경계를 분명히 두셔야 돼요.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뭐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다른 어떤 일상이나 또는 자기 해야 될 일들을 놓치거나 한다라 그러면 그건 자기가 경계를 지금 잘못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인 개입들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이미지 평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순 언니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 문자 드렸대요. 네네네. 그래? 네.